서장, 한양의 봄날. 세종 13년 봄, 한양 성북방 김씨 가문의 저택은 온통 잔치 준비로 부산했다. 대대로 내려온 명문가의 채통에 걸맞게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모든 곳이 깨끗이 치워지고 단장되었다. 마당에는 색색의 비단이 펄럭이고 부엌에서는 온갖 진귀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이 모든 것은 김씨 가문의 외동딸 설화의 혼례를 위한 것이었다. 20살의 설화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다. 달처럼 둥글고 하얀 얼굴,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이들의 구원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이조판서 이정윤의 둘째 아들 명준과의 혼담이 성사되어 마침내 올봄에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혼례의 주인공인 설화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무리 좋은 가문의 훌륭한 선비라 하더라도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이 두렵기만 했다. 더욱이 명주는 이미 첩을 둘이나 두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설화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아씨, 또 한숨을 쉬시는군요. 몸종 춘향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춘향이는 설화보다 2살 어렸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였다. 춘향아,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서방님께서는 한양에서도 소문난 선비이시고 집안도 좋지 않습니까? 설화는 창밖으로 보이는 뒷마당의 연못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의 연못 표면이 잔잔히 일렁이고 연꽃 잎사귀들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연못은 설화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곳에 앉아 마음을 달래곤 했다. 혼례를 사흘 앞둔 어느 날 김씨 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녘 설화가 잠에서 깨어보니 방 한가운데 죽은 까마귀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문과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는데도 말이었다.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춘향이가 겁에 질린 채 까마귀를 치우려 했지만 설화가 말렸다. 잠깐, 춘향아. 이것은 무슨 징조가 아닐까? 그때 마침 할머니 박씨 부인이 들어왔다가 까마귀를 보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혼례를 앞두고 이런 불길한 일이. 박씨 부인은 즉시 점쟁이를 불러 점을 쳐보라 했다. 점쟁이는 한참 동안 점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는 매우 불길한 징조입니다. 큰 애군이 닥칠 조짐이로다.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혼례를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점쟁이의 말을 일축했다. 무슨 미신을 그리 믿느냐?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날 밤 설화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신이 하얀 상복을 입고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꿈이었다. 물속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날, 김씨 댁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이조판서 댁에서 온 함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마당에는 온갖 혼례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설화는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려한 원삼과 족두리 그리고 각종 장신구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씨 가문의 가보인 비취 비녀였다. 이 비녀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란다. 내 증조 할머니께서 쓰시던 것이지. 어머니 윤씨 부인이
정성스럽게 비녀를 설화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 옅은 비취색의 비녀는 설화의 검은 머리에 아름답게 어울렸다. 참 예쁘구나. 내일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설화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특히 아침에 받은 이상한 편지 때문이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심하시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해치려는 자가 있소. 편지에는 보낸 이의 이름도 없었고 누가 가져다 준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설화는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혼례를 앞두고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혼자 간직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설화는 마지막으로 뒷마당의 연못을 찾았다. 달빛이 물면에 비쳐 은빛으로 반짝였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될 것이었다. 연못아, 나를 기억해 다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갑자기 연못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설화가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불렀다. 아씨, 여기 계셨군요. 어머님께서 찾으십니다. 춘향이었다. 설화는 아쉬운 마음으로 연못을 떠났다. 한밤중 김씨 댁을 큰 소동이 휩쓸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하인 최방자의 다급한 외침이 적막한 밤을 갈랐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와 소동이 벌어졌다. 무엇이 없어졌느냐? 김진사가 급히 물었다. 큰 댁의 옥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옥비녀는 김씨 가문의 또 다른 가보였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귀중한 유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다. 평소에는 큰어머니 박씨 부인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제 설화의 혼례를 축하하기 위해 잠깐 사랑채에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집안을 모두 뒤져보아라. 김진사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옥비녀가 설화의 방, 그것도 혼수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여기서? 어머니 윤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설화 역시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제가 언제 그런 것을. 그럼 이 비녀가 저절로 내 상자에 들어갔단 말이냐? 김진사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평생 청렴하게 살아왔고 집안의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딸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님, 분명히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춘향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다. 상자의 자물쇠는 오직 설화만이 열 수 있었고 부서진 흔적도 없었다. 새벽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이조판서 댁에서 사람을 보내어 도난 사건에 대해 문의한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로서는 혼례를 제고할 수밖에 없겠소. 이정윤의 사자가 전한 말이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형님,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김진사가 맏형인 김판서에게 물었다. 김판서는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설화는 집을 떠나야 한다. 형님, 그럼 우리 딸은 어찌 됩니까? 집안의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한편 설화는 자신의 방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때 어젯밤에 받은 편지가 떠올랐다. 당신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는 경고였다.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설화는 집안 사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모두 오랫동안 함께 지낸 사람들이었고 자신을 해칠 이유가 없어 보였다. 춘향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씨, 분명히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아씨께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춘향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그녀가 설화의 성품을 모를 리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을 찾아야 한다. 설화는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이미 집안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었다. 하루가 지나자 집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평소 설화를 아끼던 하인들조차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설화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설화야, 내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럼 그 비녀가 어떻게 내 상자에서 나왔단 말이냐? 설화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그것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김진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내일 아침 설화는 이 집을 떠난다. 아버님, 설화가 울부짖었지만 김진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다. 다른 방도는 없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차가운 말이었다. 설화는 절망감에 빠졌다. 20해 동안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린 것이었다. 밤이 되자 설화는 혼자서 뒷마당에 연못가로 나갔다. 달빛이 물면에 비쳐 은빛으로 일렁였다.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마폭을 흔들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옥비녀를 만진 기억도 자신의 상자에 넣은 기억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설화였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혀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설화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도난 사건이 일어난 사랑채로 향했다. 혹시 놓친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였다. 사랑채는 조용했다. 어젯밤의 소동이 무색하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설화는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마루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천 조각이었다. 설화는 그것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인들이 입는 옷감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은 설화가 천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아씨,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돌아보니 최방자가 서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최방자, 너 혹시... 설화가 무언가 물으려 하는 순간 최방자가 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아씨께서는 빨리 가셔야 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찾으십니다. 설화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천 조각은 몰래 숨겨두었다. 그날이 설화가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가족들은 그녀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다. 설화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정말 그 비녀를 훔쳤느냐? 김진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저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음모입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도 딸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다. 식사 후 설화는 춘향이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아씨, 정말 떠나실 건가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집안에서 모두 나를 의심하는데 저는 아씨를 따라가겠습니다. 안 된다, 춘향아. 너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 부탁이다. 여기 남아서 진실을 밝혀다오. 나는 결백하다. 춘향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밤중이 되자 설화는 다시 뒷마당에 연못으로 나갔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다. 갈 곳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다.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설화는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았지만 여전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면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때 갑자기 연못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설화는 호기심의 물가로 다가갔다. 달빛에 비친 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이것은 설화가 물속으로 손을 뻗으려 하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아씨, 밤늦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돌아보니 또다시 최방자였다. 왜 그는 자꾸 자신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걸까? 최방자, 너는 왜 항상 아씨께서 혹시 몸을 던지실까봐 걱정되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방자의 말에는 어딘가 거짓이 있어 보였다. 설화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 혹시 뭔가 숨기는 것이 있지 않느냐? 아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최방자의 표정은 더욱 불안해 보였다. 설화는 확신했다. 이 남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최방자, 너 정말로. 그때 갑자기 최방자가 설화를 밀쳤다. 설화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연못 속으로 떨어졌다. 철푸덕. 차가운 물이 설화를 감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치려 했지만 무거운 옷과 놀라움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와줘. 도와줘. 하지만 최방자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긴 막대기로 설화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미안합니다, 아씨.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아채서는 안 됩니다. 그제서야 설화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최방자가 진범이었던 것이다. 그가 옥비녀를 훔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물은 점점 그녀의 몸을 끌어당겼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억울해. 정말 억울해. 이것이 설화의 마지막 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춘향이가 설화를 찾아 나섰다가 연못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씨, 아씨. 춘향이의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이 모두 연못가로 달려왔다. 설화야. 김진사가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딸의 시신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설화의 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다. 물이 이렇게 따뜻한데 어떻게? 마을의 늙은 의원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봄날의 따뜻한 연못물에서 하룻밤을 보낸 시신이 이토록 차갑게 굳을 리는 없었다.
이는 필시 억울함이 서린 탓이로다. 동네 노인들이 수군거렸다. 설화의 몸은 마치 한겨울 눈밭에서 얼어 죽은 사람처럼 온몸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김진사는 뒤늦게 후회했다. 혹시 정말로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설화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설화를 빙옥빙유 아씨라 부르기 시작했다. 설화의 장례가 끝난 후 춘향이는 홀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아씨의 마지막 부탁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춘향이는 최방자의 방을 몰래 뒤지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옥비녀를 만들 때 함께 제작된 작은 옥 조각이 그의 방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춘향이는 즉시 김진사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했다. 정말이냐? 김진사가 직접 최방자의 방을 뒤져보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다. 다른 집에서 훔친 물건들과 심지어 설화를 해치려 한다는 내용의 메모까지. 최방자. 추궁을 받은 최방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오래전부터 집안 물건을 조금씩 훔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씨께서 의심하기 시작해서 최방자는 설화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다. 먼저 옥비녀를 훔친 후 설화에게 누명을 씌웠고 마지막에는 직접 그녀를 죽인 것이었다. 이 악한 놈! 김진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딸이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김씨 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연못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이었다. 흑흑, 억울해라. 억울해. 김진사가 연못으로 달려가 보니 설화가 거기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설화가 아니었다.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서리가 내렸다. 아버님. 설화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혼례 때 입으려던 화려한 원삼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얼음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설화야, 정말 너냐? 네, 아버님.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의 한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최방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최방자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여름인데도 그의 방에서는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위가 찾아왔다. 왜 이렇게 춥지? 최방자가 두터운 이불을 덮고 있어도 추위는 계속되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밤마다 설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최방자, 너는 나를 죽였다. 설화의 홀령은 매일 밤 그를 찾아와 괴롭혔다.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방 전체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촛불은 푸른 빛으로 변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최방자는 비명을 지르며 빌었지만 설화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점점 야위어갔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어갔다. 사흘째 되는 날, 최방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인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씨의 홀령이 매일 밤 저를 괴롭힙니다. 차가운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음 같은 시선으로 저를 노려봅니다. 김진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최방자가 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최방자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의 피부는 푸르스름하게 변했고 몸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갔다. 무엇보다도 그의 체온이 정상인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다. 이상하다. 한여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은 마치 추위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더운데 그날 밤 최방자는 마지막으로 설화의 홀령을 보았다. 이제 끝이다, 최방자. 설화가 차가운 손으로 그의 목을 감쌌다. 최방자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에 얼음장 같은 추위가 스며들었다. 억울하게 죽는 기분이 어떤지 이제 알겠지. 설화의 마지막 말과 함께 최방자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시신은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최방자가 죽은 후 그의 방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오래전부터 여러 집에서 물건을 훔쳐왔던 상습범이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혼자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춘향이가 최방자의 짐을 정리하던 중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설화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그녀가 진실을 알아채기 전에 처리하라. 편지에는 보낸 이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필체를 보면 교양 있는 사람이 쓴 것이 분명했다. 하인이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다. 이상하다. 최방자 혼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을 텐데. 춘향이는 의문을 품었다. 분명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때 편지 뒷면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떤 상호의 이름이었다. 명보당 민바오당이라는 골동품 가게의 이름이었다. 춘향이는 몰래 명보당을 찾아갔다. 그곳은 한양에서 유명한 골동품 가게였다. 가게 주인은 송씨라는 중년 남자였다. 어서 오시오. 무엇을 찾으시는지. 송씨는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춘향이가 최방자의 이름을 꺼내자 얼굴색이 변했다. 최방자,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지만 춘향이는 이미 가게 한 구석에서 김씨 댁의 물건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몇 달 전에 없어진 은잔과 비단 보자기 등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그것들은 손님이 맡겨놓은 것들이요. 송씨가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춘향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 가게가 도난품을 거래하는 곳이라는 것을. 사실은 최방자가 죽기 전에 이곳에 대해 말했습니다. 춘향이가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 말에 송씨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럼 모든 것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최방자를 시켜 여러 집에서 물건을 훔치게 했고, 특히 서로 아씨에게 누명을 씌우도록 지시했다는 것도 말입니다. 송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최방자와 손을 잡고 여러 양반집에서 귀중품을 훔쳐다 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설화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함정을 꾸민 것이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그날 밤
송 씨의 가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가게 전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것이다. 무슨 일이지? 송 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설화의 홀령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무서운 모습이었다. 온몸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눈에서는 푸른 빛이 나고 있었다. 송 씨, 너도 내 복수를 피할 수는 없다. 아씨, 용서해 주십시오. 송 씨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설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내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아니냐. 어찌 용서를 바라느냐. 그날부터 송 씨도 최방자와 같은 고통을 겪기 시작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에 시달렸고 밤마다 설화의 홀령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일주일 후 송 씨도 최방자와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 얼음처럼 차갑게 굳은 채로.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김진사는 설화를 위한 큰 진혼제를 지냈다. 억울하게 죽은 딸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제사에는 온 집안 사람들이 참석했다. 모두들 설화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특히 김진사는 딸을 믿지 못했던 것을 평생 후회할 것이었다. 설화야,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내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제사가 끝난 후 설화의 홀령이 마지막으로 가족들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복수할 때의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온화한 설화였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의 한이 모두 풀렸습니다. 설화야,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편안히 떠날 수 있습니다. 설화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연못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김씨 댁은 다른 가문으로 팔려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연못을 빙옥 연못이라 부르며 특별하게 여겼다. 설화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연못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어졌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연못물의 변화였다. 한여름에도 다른 곳보다 차가웠고 때로는 연못 표면에 얇은 얼음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연못가에서 정성껏 빌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는 소문이 퍼졌다. 첫 번째 사례는 박씨라는 젊은 아낙네였다. 그녀는 시어머니로부터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빙옥 연못을 찾아와 밤새 울며 빌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의 방에서 진범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다. 신우이가 박씨를 모함하려고 꾸민 일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상인 이씨의 경우였다. 그는 동업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가 빙옥 연못에서 하루 종일 빌고 난 후 우연히 동업자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이것을 빙옥 아씨의 은덕이라고 믿게 되었다. 한양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빙옥 연못은 점점 유명해졌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렸다. 어떤 때는 도둑의 누명을 벗은 사람이 있었고 어떤 때는 잘못된 재판을 뒤집은 사람이 있었다. 또 어떤 때는 사라진 가족을 찾은 사람도 있었다. 모두 빙옥 연못에서 빌고 난 후 일어난 일들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설화가 생전에 억울함을 당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빙옥 아씨는 점점 한양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빙옥 아씨에 대한 믿음은 각별했다. 여성들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웠고, 그럴 때마다 빙옥 연못을 찾았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도움을 받았다. 빙옥 연못의 가장 큰 특징은 계절을 초월하는 차가움이었다. 한겨울에는 당연히 얼어붙었지만 한여름에도 물이 차갑고 때로는 얼음이 생겼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어떤 학자는 땅 밑에 차가운 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연못의 깊이가 특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이 빙옥 아씨의 힘 때문이라는 것을. 연못가에는 어느새 작은 제단이 세워졌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거기에는 설화의 영정은 없었지만 대신 빙옥 아씨라고 새긴 위패가 놓여 있었다. 제단 앞에는 항상 꽃과 과일, 그리고 정성스럽게 쓴 소원문들이 놓여 있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들이었다. 세종 말년이 되자 빙옥 아씨의 이야기는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각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빙옥 연못을 찾아왔다. 이야기는 전해지면서 점점 더 신비롭게 변했다. 어떤 이는 빙옥 아씨가 직접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꿈에서 해답을 알려주었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연못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진실을 속삭여 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모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사람은 누명을 벗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았다. 빙옥 아씨는 차가운 얼음 같은 정의로 뜨거운 햇살 같은 자비를 베풀었다. 설화가 죽은 지 10년이 지난 후 춘향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아씨의 억울함과 진실이 밝혀진 과정, 그리고 빙옥 연못의 기적들을 후세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춘향이는 비록 하인 출신이었지만 설화가 몰래 가르쳐준 덕분에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 그녀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기록했다. 우리 아씨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분이셨다. 그런 분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죽어서도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겠는가. 춘향이의 기록은 나중에 빙옥 아씨 실기빙유 아스스지라는 제목으로 필사되어 퍼졌다. 이 기록을 통해 빙옥 아씨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빙옥 연못이 한양의 명소가 되었다. 시인들이 그곳에서 시를 짓고 선비들이 모여 토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성지가 되었다. 연산군 시대의 혼란기에도 빙옥 연못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중종대에는 연못 주변에 작은 사당이 세워졌다. 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당에는 빙옥 아씨의 초상화가 모셔졌다. 춘향이가 기억을 더듬어 화가에게 그리게 한 것이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연못가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숙연함을 느꼈다. 명종대에 이르자 빙옥 아씨의 이야기는 이미 조선 전역에 퍼져 있었다. 각 고을마다 비슷한 연못이나 우물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빙옥 아씨에게 빌었다. 하지만 진짜 빙옥 연못은 여전히 한양에 있는 그 연못뿐이었다. 다른 곳의 연못들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것도 아니었고 얼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다. 어느 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들어 모든 우물과 연못이 말랐을 때도 빙옥 연못만은 마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물이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더욱 빙옥 아씨의 힘을 믿게 되었다. 그해 가을, 한 늙은 점쟁이가 빙옥 연못을 찾아와 이상한 말을 했다. 이 연못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 억울함을 당한 영혼이 다른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 영원히 머물기로 약속한 곳이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한 이곳의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선조대의 임진왜란 때도 인조대의 정유재란 때도 빙옥 연못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랬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빙옥 연못을 메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흙을 부어도 다음 날이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결국 일본인들도 포기하고 말았다. 해방 후 한국전쟁 때도 빙옥 연못은 살아남았다. 폭격으로 주변이 모두 파괴되었지만 연못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재까지도 빙옥 연못은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연못에서는 한여름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때로는 얇은 얼음이 생긴다고 한다. 빙옥 아씨가 여전히 그곳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증거다. 빙옥 아씨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하는 가르침은 명확했다. 첫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둘째, 억울함을 당해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설화처럼 생전에 억울함을 풀지 못해도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때가 온다. 셋째, 다른 사람의 억울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설화는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후에도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다. 넷째,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다. 설화는 자신을 해친 자들에게 복수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빙옥 연못은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였다. 봄에는 연꽃이 피었지만 그 꽃들은 유독 하얗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마치 설화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여름에는 다른 연못들이 모두 뜨거워질 때도 빙옥 연못만은 차가웠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그곳을 찾았고 차가운 바람에 마음을 식혔다. 가을에는 연못 주변의 나무잎들이 떨어져 물 위에 떠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낙엽들은 썩지 않고 마치 얼음에 갇힌 것처럼 보존되었다. 겨울에는 당연히 연못이 얼어붙었지만 그 얼음은 다른 곳보다 더 두껍고 투명했다. 사람들은 그 얼음을 통해 연못 바닥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했다. 지금도 어딘가에 빙옥 연못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진심으로 그곳을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현대에도 가끔씩 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실린다. 한여름에 얼음이 생긴 연못이 발견되었다거나 억울한 사건이 갑자기 해결되었다는 소식들이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빙옥 아씨를 떠올린다.